일단 살펴봤고요. 35회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은 자주 출제된 기출 지문들입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된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히 악이라는 사실의 증명 책임은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있다. 110조 1항 단서도 마찬가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있다. 그렇게 배웠죠? 이 부분은 증명 책임인데 그냥 딱 민총 시간에 많이 나와요. 이런 증명 책임은 민총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자주 나오는 지문을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럼 은닉행위와 구별합니다. 허위 표시와 은닉행위를 구별하는데 은닉행위란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의혹한 행위, 진정으로 의혹한 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이러한 가정행위를 하는 경우다. 뭐냐면 진정으로 의혹한 행위는 증여인데 이를 숨긴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를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돼요.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가장행위, 매매로 가장하는 거예요. 매매에 따라 관련 것은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겠죠. 근데 취득가액과 거래가액을 매도가액을 갖게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피할 수 있죠. 다만 취득세 정도만 납부하면 될 겁니다. 세금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의혹한 다른 행위를 숨겨.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기억하는 보다 요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증여가 행해져서는 증여가 은닉행위고 증여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매매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 작성했다. 이게 허위 표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은닉행위는 딱 이 사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론적인 개념을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사례로 구체적인 사례로 실제 증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쟁점은 뭐냐면 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그런데 이 증여, 숨겨진 행위는 어떻게 볼지.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쟁점이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증여가 아닌 매매를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됐겠죠. 근데 매매는 매매계약 허위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도 등기 효력을 인정했지. 원칙적으로 등기 원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없는 게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숨겨진 행위가 있잖아요. 은닉행위가. 은닉행위이기 때문에 등기 효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갑을 사이에 채권행위, 등기원인 채권행위 매매계약이에요. 이게 채권행위죠. 거기에 따라서 소위 등 했어요. 이 사람이 등기부상 소유자예요. 원칙적으로 이 계약이 108조면 무효이고 물권행위 유인에 따라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야.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안은 뭐예요? 이 안에 숨겨진 게 있었어요. 숨겨진 게 뭐다? 증여라는 계약이 실제 있었어요. 등기 원인은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은닉행위예요. 우리 등기부상 접수번호,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권리자 이렇게 쓰죠. 그 등기 원인에는 증여 쓴 게 아니라 매매였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증여라는 실질적인 원인이 있어요. 계약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다만.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증여가 있는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떻게 할까? 비록 이 매매계약자, 등기 원인 자체인 기재된 매매계약은 허위 표시에서 무효지만 여기 숨겨진 증여계약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에 대한 효력을 인정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다. 이게 은닉행위의 논하는 실익이에요. 은닉행위 허위 표시 구별한 이유는 결국은 비록 허위 표시 등기 원인이 매매계약에서 무효를 하더라도 숨겨진 증여계약은 실질적인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실체관계에 부합에 대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논하는 실익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보겠습니다. 실질은 증여다. 은닉행위다. 증여를 은닉행위입니다. 허위의 매매계약서는 허위 표시다. 그러면 은닉행위는 효력이 있지만 증여계약은 효력이 있지만 허위의 표시인 매매계약은 무효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은닉행위 허위 표시 구별한 이유는 이거예요.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가장행위가 무효면 허위 표시가 무효면 당연히 은닉행위는 무효다? 아니다. 은닉행위는 효력이 있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통정할 표시는 허위 표시예요.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증여는 은닉행위고 매매는 가장행위 아니면 허위표시, 통정표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다 아니다. 증여는 은닉행위 증여는 유효하고 매매는 무효다.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하다. 이걸 묻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례로 이렇게 나옵니다.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했어요.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매를 가장한. 딱 나오죠. 아, 증여는 은닉행위다. 은닉행위고 효력이 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수시합니다. 매매는 가장했다. 이건 허위 표시다. 그리고 효력이 없다.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 원인이 지금 매매예요. 등기 원인은 매매계약이 때문에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기재되었지만 매매 자체는 허위 표시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게 되면 물건의 유효성에 따라 설사 을 명의로 등기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지금까지 배웠던 기계적으로 배웠던 논리였죠.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죠? 은닉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는 은닉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은닉행위 하게 되면 이걸 묻는 것도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등기를 마쳤다. 효력이 있다. 왜냐면 증여라는 은닉행위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증여계약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유효한 증여계약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을 병인데 채권행위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딱 매매계약 하나 있잖아요. 근데 증여계약도 있고 이렇게 쓰십시오.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있어요. 근데 증여계약은 숨겨진 은닉행위다. 그리고 효력이 있다.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물권행위가 있었죠. 등기를 했으니까 소유 등을 했으니까 그 경우에 을은 어떻게 된다? 증여계약이 유효한 증여계약이 있기 때문에 을은 소유자다. 그걸 기억하셔야죠. 은닉행위는 설사 매매계약에 효력이 없어 등기 효력이 없다고 논할 수 있지만 숨겨진 행위, 유효한 증여계약이 있기 때문에 등기도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는 사람이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소유자가 판매한 거잖아요. 자기 소유의 물건 하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심할 거면 소유자인 을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을 병에게 매각한 거잖아요. 이건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죠. 그것도 조심하십시오. 병이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소유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뭐냐면 소유자가 매매계약은 유효할 거고요. 소유자가 등기를 해주는 처분행위를 하기 때문에 병도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 효력이 있다. 이 사람이 소유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가, 을, 병. 갑을 사이 매매계약은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하지만 갑을 사이 증여계약,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쟁점 이거였죠. 또 하나,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전 등기 말소 문제라면 무슨 문제다? 소유자가 누구냐 문제잖아요.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채권행위는 매매계약도 있지만 숨겨진 은닉행위가 있고 은닉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는 효력이 있다. 이 사람이 소유자다. 우리가 기존에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 무효이고 무효이기 때문에 물권의 행위의 유효성에 따라서 등기의 효력도 없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처분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명의 등기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논리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은닉행위가 있음으로써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매각한 거예요. 우리가 매매계약 있죠. 타인권리 매매계약도 유효하듯이 우리가 기존 논점 타인권리 매매계약인데 이건 자기 물건을 판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설사 타인권리 매매도 유효하듯이 매매계약이 유효하듯이 하듯이가 아니라 자기 물건 판 거기 때문에 매매계약도 유효해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매매계약은 성립하면 효력이 있다. 설사 이게 타인권리 매매를 하더라도 유효하다. 근데 이건 타인권리 매매가 아니고 보통의 매매계약이다. 그래서 매매계약 성립하면 원칙적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등기. 처분행위다. 그래서 소유자가 등기를 해제한다.
소유자가 한 거기 때문에 등기에 효력이 있다. 따라서 병이 소유자다.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두 명이 있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있을 수는 없죠. 따라서 소유자는 갑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지문이 쉽지 않은 지문이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자,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함정이 있는 지문입니다. 자, 뭐에 됐죠? 우리가 이 표현은 뭐냐면 허위표시 제3자 보호, 손해 제3자 보호 규정은 허위표시의 매매계약을 가장 매매계약 사실을 몰랐을 때 보호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증여계약이잖아요. 증여계약은 은닉행위고 유효예요. 그 얘기는 은닉행위를 알았냐 몰랐냐는 이 소유권 취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의지가 갖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병은 이 증여계약 은닉행위를 알았냐 몰랐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지문은 수험생한테 쉽지 않은 지문이에요. 혼동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허위 표시잖아요. 허위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 이거는 108조의 단서 적용 문제예요. 그런데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은닉행위로 이 사람이 소유자 된 경우는 108조하고 아무런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은닉행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108조 상관없이 병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니까. 근데 108조는 뭐죠? 을이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유자가 아닌 을이 병에게 등기를 해줄 때는 등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유자가 아닌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인 경우에 보호를 받는 경우지만 이 경우는 108조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소유자잖아요. 유효하잖아요. 등기가 은닉행위가 유효하기 때문에 이 등기도 효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사람이 자기 걸 판 거예요. 그래서 사안이 다르다는 거. 근데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설하게 되면 실제 진위는 증여예요. 증여. 은닉행위 증여인데 등기 원인은 허위 매매 계약을 썼기 때문에 혹시 이 등기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등기 파트예요. 등기는 공시예요. 등기는 공시인데 왜 쟁점이 뭐냐면 등기는 공시를 하는 거예요. 공시라는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보게 되면 등기 원인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시는 등기에서 공시하는 것은 등기 원인까지도 공시의 범위에 관련해서 권리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등기 원인까지도 제대로 공시를 해야 하는지 그게 쟁점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시하냐, 권리자 누구이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원인으로 이 사람이 소유권이나 소유권 같은 물건을 취득했는지 또 밝혔는지. 만약에 이 공시가 등기 공시가 등기 원인까지도 공시를 해야 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등기 효력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등기 원인까지 공시할 필요가 없고 단지 이 권리자가 누구인지만 밝혀지면 된다. 그런 어떤 이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니 그럽니다. 이 등기가 등기 원인든 권리자가 맞잖아요. 이 사람 허위 등기 원인을 매매계약에서 무효면 나중에 증여로 바꾸면 돼요. 다시 을이 취득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자이면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배경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권법 할 때 잠깐 언급하는데 사실 그 내용까지 수험생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에 은닉행위에 의해서 등기 원인은 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이지만 숨겨진 은닉행위에 의해서 그 등기가 효력이 있다. 이유는 실체적인 권리관계. 어차피 증여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 증여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냐 아니면 대중교통이 가냐 그 차이점이에요. 원래는 대중교통 타고 간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고 실제는 택시 타고 왔어요. 근데 결과는 도착지에 도착한 결과는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관점이 이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자, 등기 원인이 다르다는 무효인 점에서 의문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권리 상태, 을이 소유자라는 권리 상태에는 맞기 때문에 을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의사가 있고 서로 간의 계약에 따라서 부합하기 때문에 을 명의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실제 은닉행위에서 이 등기 효력이 있다. 그게 뭐라고 본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닉행위하게 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그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요거까지 했습니다. 자, 은닉행위.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에 허위표시. 허위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을 알고 있는데 단순히 아는 것만 부족한 것보다 통정이 있어야 한다. 그 통정의 개념은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통정이란 소유자가 진위 아닌 표시를 하는 걸 알고 있는 것만은 부족하며 단순히 아는 것만 부족하면 어디에? 더 나아가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출지문 이겁니다. 통정의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아니다. 통정의 표시라면 단순히 아는 것만 부족하고 뭐다?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만이 108조의 통정호의 표시에 해당된다. 자, 효과.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효과를 했을 때 갑과 을, 병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매매, 소유권 이전 등의 소위 등, 매매, 소유 등. 이 매매가 108조에 해당된다. 그러면 갑을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예요. 근데 이 사람이 3자예요. 매매면 이 사람 3자 해당과 분명합니다. 근데 이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선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는 거죠. 어떤 형태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매매계약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얘기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에 효력이 있는 거고 소유자가 처분한 거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3자에 대해서 무효. 그러나 선의 제3자. 이 얘기 그죠?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무효이면 계속 하잖아요. 무효이면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등기에 효력이 없고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매매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계약에서 유효하지만 소유자가 아닌 사람,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기를 해주기 때문에 등기에 효력이 없다. 따라서 병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제3자에서도 무효다. 그 얘기죠. 그러나 단속 규정이죠.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만약에 병이 선의 3자면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 못하게. 그 얘기는 유효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등기에 효력이 있다. 즉 을이 소유자다. 소유자가 등기를 해준 것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논리를 간다는 거. 민법 제108조 2항에 따라 보호받는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는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고 누구든지 계약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그 밖에 다른 사람도 선의의 3자인 병에 대해서는 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표현들은 낯설어요. 그 누구도 갑을 뿐만 아니라 갑을이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갑을사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3자란 통정허위표시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은 쓰고 상속을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당사자의 각자의 상속인들은 제3자가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해의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제3자입니다. 허위표시 제3자의 개념이고요. 이 개념이 107조, 109조, 110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선의 3자의 문제는 108조에서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지 다른 조문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3자와 관련된 건 선의 제3자 보호규정과 관련돼서 3자는 108조와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고 그 개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기억할 거면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속인도 당사자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허위표시에서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계약이라는 법률관계 있잖아요. 근데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형상이 형성되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외형상 형성된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언제 봤죠?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때 외형상 소유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 법률관계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제3자입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례에서 이게 제3자냐 아니냐는 어려워요. 구별하기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실질적인 개념도 되게 중요해요. 새로운 개념도 중요해요. 그런데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체를 묻지는 않아요. 근데 아셨으면 좋겠고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런 표현이 이제 어떤 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 제3자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548조의 제3자하고. 548조는 계약 해제권인데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할 효력이 없어요. 근데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표현이지만 여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 3자의 개념 정리가 달라요. 허위표시 제3자는 애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토대로 실질적 새로 법률상 이해관계. 근데 548조 제3자는 개념이 달라요. 그 차이점이기 때문에 허위표시에 제3자에 해당되지만 548조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혼동이 와요. 개념의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개념을 아시라는 건데 허위표시의 제3자는 암기를 한다. 제가 구별했으면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사례가 있어요.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냥 암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 해제권의 행사 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 제3자 구분을 위해서 한번 설명할게요. 548조는 계약 해제권이에요. 그리고 허위 표시는 허위 표시 형성된 법률관계인데 뭐냐면 무효인 허위 표시에 해당돼서 무효인 계약의 기초예요. 효력이 없는 계약의 기초예요. 형성된 법률관계예요. 무효인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 해제권은 계약이 유효해요. 유효하게 성립됐어요. 출발점이 다르죠. 계약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에요. 근데 108조 선의 3자는 무효인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된다고 했죠. 근데 계약이면 채권행위고 제가 뭐였죠?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권리 의무가 채권 채무인데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고 계약 해제권에서 보호된 3자는 어느 걸 전제한다? 급부 이행이 있고 급부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예요.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따라 자신의 급부를 이행했음을 전제로 and 그리고 등기 등과 같은 등기나 인도 등기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에요. 등기 등으로. 이 등에는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력 생각하시면 등기나 대항력을 갖춘 경우예요. 출발점 달려요. 무효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 계약 해제권은 급부 이행의 문제가 있고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자는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어요. 일방은. 둘 중 하나는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가 자신의 반대 급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급부 이행을 한 사람이 그걸 토대로 해서 채무령에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고 당사자 모두가 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기 어찌겠죠. 둘 중 하나가 먼저 한 겁니다. 먼저 소유권을 먼저 넘긴 경우에 대부분은요. 매도인이. 그래서 급부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급부의 토대로 해서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등기 또는 대항력,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예요. 그래서 3자 개념이 출발점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채권과 관련해서 제3자의 서위 표시에 제3자에 해당되지만 계약 해제권에 관련해서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이점은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에 대해서 뭔가 해서는 채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급부 이행이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감입니다. 그게 그 개념입니다. 나중에 해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건데, 차이점이 바로 여기. 계약의 이행, 급부 이행을. 그래서 제가 계약의 채권의 급부 이행의 문제다. 그래서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급부 이행으로 인해 생긴 외관이에요. 급부 이행으로. 매매 계약에서 급부 이행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어떤 거 있죠? 권리 의무, 채권 채무 관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의 급부 이행이 이루어졌다. 매도인이 등기를 해줬다는 거죠. 아직 그 채권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냥 단순히 채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 해제에 있어서. 제4자는 등기를 해준 겁니다. 급부 이행이 인하여 생긴 외관. 등기부상 매수인이 소유자는 그 외관을 신뢰하고 실질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엔드예요. 등기 또는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이거는 물권과 채권의 싸움이에요. 계약만으로서는 물권 취득하지 않는다. 그거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복잡해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아도 외관, 급부 이행으로 인해 생긴 외관을 신뢰하고 요 표현만 알게 되면 계약 해제에서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여기는 해당된다. 그거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게 아마 혼동이 많이 될 겁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3자 개념에서. 급부 이행으로. 이게 결국은 매도인이 급부를 이행했다. 그 얘기는 매수인에서 매수인으로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채권, 예컨대 가장 소비대차 하게 되면 채권이 발생해. 계약하게 소비대차도 계약해. 계약에서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데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한다. 채권 채무가 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양수인, 그 가장 채권의 양수인 아니면 압류, 채권의 가장 채권의 양수인 아니면 가장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권자 아니면 전부 추심권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암기하십시오. 가장 채권, 채권의 양수인 아니면 압류, 가압류 채권자 아니면 전부 추심권자는 제3자에 해당된다.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채권에 대한 양수인, 압류, 가압류권자, 전부 추심 등은 반면에 548조 1항 단세 말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을 갖고 있다는 채권이 얘기 때는 급부 이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기 때문이에요. 급부 이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뭔가 이런 거지 급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48조 제3자는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외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채권에 대한 양수인 여기서는 548조는 가장의 표현 쓰지 않죠. 왜냐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약간 매매대금 채권이에요. 채권을 양수받았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이 갖고 있는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했거나 채권이 아직 이행됐습니까? 이행되지 않았잖아요.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3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전부 매도인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간제집행을 위해서 매도인의 매수인 채권을 압류하거나 감류하거나 아니면 전부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추심을 받았더라도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급부이행이 이행으로 인한 생기는 외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해제에서 3자는 급부이행이 이루어짐을 출발점합니다. 요거 잘 구분해 주십시오. 가장 전세권의 저당권 취득자도. 자, 저당권에는 소유권, 목적물에 대해서도 하는 게 대부분이죠.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아닌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 뭐예요?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이 설정할 수 있다. 잘 나옵니다. 근데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도 저당권 취득한 자는 108조의 제3자에 해당된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다음, 이것도 잘 나와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달아진다. 즉 파산 채권자 10명 중에서 1명만 선의더라도 파산관제인은 선의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악이라면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합니다. 그걸 묻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채권자 일부가 선의면 선이다. 모두가 악의여야만이 악이다. 최근 이제 2년 동안은 자주 안 나왔지만 그전에는 수시로 나왔습니다.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를 이제 보증할 수도 있죠. 돈을 빌리는데
은행에서 담보로 부족하니까 연대보증 세우세요. 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연대보증 개념을 또 설명하려면 이게 사전구상권과 관련된 개념인데 그냥 외우십시오.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가장채무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 이행한 보증인. 구상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는 게 구상권을 취득하기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하기는 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암기해 주십시오. 이 해당되는 경우는 정말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말 잘 나온 지문이니까 잘 익숙하게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것도 잘 나왔고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나 대표기가 나오면 본인이나 법인도 제3자입니다. 대리인과 연계되는 게 본인이고요. 대표기관이 법인이에요. 법인의 회사잖아요. 회사 자체가 유형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기관은 법인과 연결되는 거고 대리인과 본인과 연결되는 건데 동일시합니다. 제3자가 아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옵니다. 기본입니다. 가장의 채권 양도에서 아직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가장의 채권의 누군 포인트는 뭐냐면 채무자예요. 변제 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채 기속 주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채무자는 그냥 변제하기 전 채무자는 여전히 뭐다? 계약의 당사자일 뿐이지 제3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게 포인트예요.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하는 겁니다. 압류 추심 명령과 구분되는 거예요. 이거는 채권 양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추심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압류를 전제하려고 합니다. 추심 명령은 압류 추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압류 추심 명령과 구분합니다. 압류 추심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가장 양수인도 추심을 위한 채권을 양수한 자는 3자가 아니다. 이거는 추심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는 채권이 기속 주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추심을 목적으로 해서 넘긴 사람이 여전히 채권의 귀속 주체거든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것까지 설명하면서 무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구별하십시오. 압류와 다릅니다. 압류 추심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만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추심을 위해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니다. 용어 정체를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차주와 통정하여 가장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이게 최근에 몇 년 동안 2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유사지기에서 갑자기 언급이 됐고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을 인수한 자, 금융기관도 부실금융법에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이거를 개념하고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 외관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을 맺은 자,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민법의 지식에 좀 많아야 돼요. 입문자들은 이해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데 무과실까지 요하는 게 아니다. 단순히 선의만 있으면 된다. 그걸 묻습니다.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그럼 틀린 지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어떻게 된다? 법조문에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써있게 무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증명책임은 선의는 법률상 추정된다. 따라서 악의를 주장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갑을 병으로 나누면 병의 선의가 추정되는 얘기는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유리한 것은 자기가 주장한다. 즉 무효를. 악의는 갑이 주장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악의야만이 무효가 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무효이다. 채권행위에 무효면 등기에 효력이 없다.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너한테 등기를 넘기기 때문에 그것도 소유가 아니다. 그러면 갑이 유리해지잖아요. 법률상 소유자는 나야. 소유자는 나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저는 이제 기계적으로 나오지만 여러분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것도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선의 제3자의 관계에서는 허위표시가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 다만 갑을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갑을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병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자, 요것도 21년에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당사자가 주로 임대차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의 기존에 나왔어요. 물권 법정제 관련해서 주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것은 물권 법정제에 반한다 안 한다. 반하지 않아서 효과가 있다. 그게 출제됐어요. 반면에 오직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한 경우는 효력이 없다. 그게 시험 출제된 경향이었어요. 기존 기출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 마친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된다. 이 표현하십시오. 주로 임대차 보증금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 전세권 설정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돼요. 이 표현은 그냥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직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은 핵심 개념 징표가 뭐냐면 똑같이 부동산 사용 수익의 대가를 주고 근데 임대차 계약은 월세를 준 거예요. 통상적으로. 매월 차임 상당의 금액을. 전세권은요. 전세권 설정 계약은 월세가 없어요.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따로 주는 게 없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은 월세를 주는데 향후에 임차인이 월세 주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무를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받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계약을 별도로 해요. 종속적으로. 근데 이게 하나의 우리는 보통 월세 계약하게 되면 보증금 주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은 월세를 주는 거고 임대차 보증금 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임대차 보증금 계약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근데 계약서를 두 개 쓴 게 아니라 하나 쓸 뿐이에요. 이거는 이제 실무적 내용인데 핵심은 보증금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보증금은 어떤 게 있죠? 임차인 지급하지 못한 차임이나 연체한 관리비 까여요. 그래서 돌려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된 차임, 아니면 연체된 관리비, 아니면 손해배상 채무를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전세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출발점에서 인식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표시만 내용만 좀 알려주십시오.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이 표현이 나오게 뭐냐면 전세권의 개념과 임대차 계약의 개념. 임대차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고 그 보증금은 연체 채무자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위 표시 마쳤습니다.